아버지, 제 신장 드릴게요. 시집가면 마음대로 못해요. 신장 기증만 막으면 아파트와 연금은 우리 차진데. 내 나이 60을 간 넘겼을 때였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세월이 훈장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진단명은 만성 신부전증. 제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병원 침대에 누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석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주사기가 내 팔의 혈관을 파고들 때마다 생명이 깎여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혈관이 잘 안 잡히네요. 조금 아프실 거예요. 간호사님의 미안 섞인 목소리가 들리면 긴장이 시작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안도하지만 가끔 운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한 바늘이 살점을 헤집을 때 그 통증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은 투석 중에 피가 분수처럼 솟구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고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혈을 하고 다시 혈관을 찾는 그 지옥 같은 시간. 짜증을 넘어선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집에 돌아오면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딸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4시간 넘게 진을 빼오. 집에 돌아온 저를 보며 딸애는 늘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비극을 지켜보며 뒤에서 단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네 가족들이었습니다. 평소엔 연락 한 통 없던 동생이 갑자기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를 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형님, 이젠 몸도 이런데 재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조카들도 대학 가야 하는데 형님 돌아가시고 나면 복잡해지잖아. 아픈 형 옆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동생을 보며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제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 같던 그들에게 우리 딸아이가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선언이 동생네 가족은 물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우리 딸이 그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동생은 왜 그토록 제 재산에 집착했던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갑니다. 몸 안에 피를 다 뽑아 기계로 넣어 걸러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천장의 조명들이 웅웅거리며 춤을 추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견디며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 재수 씨였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말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수 씨는 안방 문을 빼꼼히 열더니 제가 누워있는 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곧 폐기 처분될 물건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음료수 한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문안이 아니라 마치 죽음을 체크하러 온 사람 같았죠. 아주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실 거예요? 보는 우리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애 아빠도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재수 씨는 제 침대 밑에 덜썩 주저앉더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은 뒤에서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들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며 평생 모은 연금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였습니다. 제가 투석을 시작한 이후로 그들의 방문 횟수는 부쩍 늘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애들도 이제 곧 대학 가고 돈 들어갈 때가 천지잖아요. 아주버님은 이제 혼자 몸이고 조카 하나뿐인데 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미리미리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형님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요. 동생 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형의 건강 상태를 묻기는커녕 제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곧 사라질 재산 덩어리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 팔에 투석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들 이러니? 제가 간신히 한마디 내뱉자 재수씨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우리가 뭐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냈나요? 다 아주버님 편하시라고 하는 소리죠. 투석 비용이 한두 푼이에요.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고 없어서 조카 고생시키지 마시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제 딸애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딸애는 거실에 퍼진 험악한 공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엔 착하고 순하기만 하던 아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딸애는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와 삼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 걱정은 제가 해요. 두 분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딸애의 단호한 태도에 재수 씨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얘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비싼 투석비를 대? 너 이제 겨우 20살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재수 씨의 비아냥거림에 딸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딸애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받아온 신장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제 신장 드릴 거예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저랑 아주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 걱정도 집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버지 다시 살려낼 거니까요. 딸의 말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생 부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오히려 딸의 이 결정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이 고귀한 결심이 탐욕에 눈먼 그들에게는 어떤 계략으로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딸의 기증을 막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딸아이의 기증 선언에 거실은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씨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저를 위하는 척하던 가식의 가면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야, 너 미쳤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장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재수 씨는 제 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걱정하는 고모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방해꾼을 다그치는 악마 같은 모습이었죠. 옆에 있던 남동생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조카애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아니지. 너 아직 20살이야. 앞으로 시집도 가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배에 커다란 칼자국 남겨서 어쩌려고 그래. 요즘 세상에 어느 집안에서 신장 하나 없는 며느리를 반기겠냐. 동생의 말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과 흉터, 부모로서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내 하나뿐인 금쪽 같은 딸의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면서까지 제가 살아야 하는지 수천 번 스스로에게 물어왔으니까요. 재수 씨는 제 표정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주버님, 들으셨죠? 애 장래 망치실 거예요. 아주버님 편하자고 애 몸에 칼을 대요. 그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죠. 차라리 좀 더 기다려봐요. 기증자 명단에 올려두면 언젠가 순서가 오겠죠. 안 그래요? 기다리라는 말. 그것은 결국 투석실에서 서서히 말라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재수 씨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제 아파트 벽지를 훑으며 견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끼고 챙겨준 동생 부부가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딸의 결심을 장례라는 핑계로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딸애는 재수 씨의 손을 차갑게 부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제 몸은 제 거예요. 결혼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남편 집안 눈치 보느라 아빠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요. 전 그런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아빠가 주신 생명인데 그중 작은 조각 하나 다시 돌려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세요. 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동생 부부였죠. 딸애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챙기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빠, 저 병원 가서 이미 상담 다 끝냈어요. 요즘은 수술 기술이 좋아서 흉터도 거의 안 남는데요. 그리고 설령 남는다고 해도 그게 아빠를 살린 훈장이지 왜 부끄러운 상처예요. 저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제 신장 받고 건강해지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딸의 결연한 의지에 재수 씨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동생 놈은 끝까지 제 눈을 피하며 재수 씨 뒤를 따라갔죠. 거실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미안함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이기적인 욕심을 부려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보낸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딸아이의 수술을 방해하기 위해 재수 씨가 친척 어른들에게 제가 딸을 협박해서 신장을 강제로 뺏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이 딸의 결정을 막기 위해 준비한 비열한 공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제 명예와 딸의 결심을 짓밟기 위해 어떤 추악한 짓까지 저질렀을까요?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더니 재수 씨의 입에서 나간 독설은 하룻밤 사이에 온 친척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투석이 없는 목요일이었지만 제 몸은 투석을 마친 날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까?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사촌, 형님들과 고모들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어제와는 단판으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재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어린 딸 자식한테 그런 가혹한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와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셨다면서요. 재수 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모 한 분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자네의 제정신인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제 새끼 배 가르는 게 무섭지도 않아? 신장이 하나 없으면 애 건강은 어떡하고?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자네 혼자 좀 편히 살겠다고 자식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딸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재수 씨가 이미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딸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님, 저도 실망입니다. 형님이 평소에 청렴한 척, 자상한 아버지인 척 하시더니 뒤로는 이런 계산을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네요. 딸이 기증 안 하면 집이라도 안 물려줄 것처럼 겁주신 거 아니에요. 남동생 놈까지 가세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투석 부작용으로 몸은 붓고 머리는 깨질 듯 아픈데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혈육들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넣는 이 상황. 차라리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의와 도덕을 가르치던 제 자부심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서관에 갔던 딸아이가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꽉 채운 친척들과 울고 있는 재수씨,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를 본 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딸애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은 채 친척들 사이를 가르고 들어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르죠? 딸의 등장에 재수 씨가 얼른 다가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빠가 너 협박해서 신장 뺏으려는 거 다 안다. 걱정 마. 우리가 막아줄게. 하지만 딸애는 재수 씨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협박요. 누가 누구를 협박했다는 거죠? 작은 어머니,
어제 아빠 잠드셨을 때 저한테 따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아빠가 수술 받으면 재산 다 나한테 갈까봐 걱정된다고 수술하지 말고 아빠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녹음해뒀는데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들어볼까요? 딸애의 폭탄 선언에 재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당당하게 소리치던 친척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는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고 재수 씨의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딸애가 이 판을 뒤집기 위해 준비한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딸애가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재수 씨의 얼굴은 비 오는 날 진흙탕처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방금까지 눈물을 훔치던 손수건을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딸애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거실에 재수 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 너만 생각하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 아빠 저러다 돌아가시면 그 집이랑 연금 다 내가 관리할 자신 있어? 내 삼촌이 맡아주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수술은 무슨, 그냥 편하게 요양원 보내드리자. 그게 효도야. 녹음기 속 재수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보내자는 대목에서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재수 씨에게 꽂혔습니다. 저를 파렴치한 부모로 몰아세우던 고모의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수 씨는 더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괜히 수술한다고 재산 다 까먹지 말고 지금 기운 있을 때 도장 찍게 해야 해. 너도 나중에 시집갈 미천 챙겨야 할 거 아냐.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무덤 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재수 씨는 미친 사람처럼 딸애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애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수 씨가 왜 그토록 딸의 수술을 반대했는지, 왜 저를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취급하며 유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말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빨리 처분해야 할 낡은 짐짝이었고 제 재산은 탐스러운 먹잇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고모님들도요. 우리 아빠가 자식 장기 탐내는 사람이라고 욕하셨죠. 사실은 누가 진짜 괴물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딸의 일갈에 고모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죄인 취급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남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수 씨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소리였다며 녹음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뻔뻔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딸애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읽어온 재산에 대한 신탁 서류와 법적 조언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 사람들 절대 가만 안 둬요. 아빠 재산 한 푼도 저 사람들에게 안 가도록 제가 다 손써놨어요. 그리고 저 내일 입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 아빠 살릴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눈에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함이 앞섰지만 딸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갚게 해달라며 본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딸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비겁한 인간들에게 보란듯이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친척들은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 로비에서 벌어질 그 기막힌 소동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재수 씨는 수술을 막기 위해 어떤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딸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팔에 남은 수많은 투석 바늘 자국을 보며 이제 곧 딸아이의 고운 배에도 저런 흉터가 남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는 휠체어 소리조차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죠. 환자복을 입고 마주 앉은 딸애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빠,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수술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유럽 여행 가서 아빠랑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어. 딸아이의 계획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직전 병원 로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고함 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재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정체 모를 유튜버 한 명과 함께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파렴치한 인간이 자기 살겠다고 20살 어린 딸 장기를 강제로 뺏으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강압적인 장기 기증을 방치하실 건가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부녀에게 쏠렸습니다. 재수 씨는 미친 사람처럼 제 환자복 소매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천벌 받을 짓 그만두세요.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계시란 말이에요. 라는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재수 씨는 오히려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기 기증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저렇게 소란이 일어나면 수술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애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재수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수 씨의 비열한 미소가 카메라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수술만 무산시키면 결국 제가 쓰러질 것이라 확신하는 눈빛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군중을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 병원의 신장내과 과장이자 오늘 수술의 집도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 아니십니까? 사연 고등학교에 계셨던 김철수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15년 전 제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그를 제가 끝까지 붙잡고 뒷바라지했던 아이였죠.
그 제자가 의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재수 씨와 유튜버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과 기증자분의 상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 의사입니다. 기증자분의 의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고 모든 법적 윤리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영업 방해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보안팀, 이분들 당장 끌어내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체증 자료는 병원 CCTV로 충분합니다. 제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재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유튜버도 경찰이라는 말에 허겁지겁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재수 씨는 끝까지 내가 고모인데 왜 못 보게 하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료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따님이 보여준 그 귀한 마음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자의 든든한 목소리에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딸에도 그제야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후 병원을 빠져나간 재수 씨가 저지른 짓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병실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재수 씨의 마지막 뒤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름을 말해보세요. 깊은 마취에서 깨어난 몽롱한 가운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마취에 취해 있는 환자를 깨우는 과정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독한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마주한 건 따뜻한 가족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차가운 무균실의 천장이었죠. 온몸에 연결된 줄과 기계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고립된 공간. 저는 투명한 유리병 너머를 바라보며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다급히 제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균실 규정상 사용이 제한되지만 긴급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광주 아파트 명의 변경 완료, 예금, 전액 인출 완료. 제가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무균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틈타 동생 부부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균실 외부 면회객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재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면회용 인터폰을 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버님, 정신이 드세요. 거긴 좀 살만하신가 봐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조용하니 좋죠. 재수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명의가 변경된 등기부, 등본 서류를 바짝 붙여 보였습니다. 제가 무균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사이 미리 훔쳐간 인감으로 도둑질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거기서 꼼짝 말고 상처나 치료하세요. 어차피 이제 돌아갈 집도 없으신데. 아, 조카 걱정은 마세요. 중환자실에서
아주 고생 중이라니까. 깨어나면 갈 데 없어서 우리 집 식모로라도 써줄게요. 분노로 수술 부위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호흡기 때문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제가 무균실에 격리되어 손발이 묶인 상황을 철저히 이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악마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의 치밀함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에서 화상 통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은 딸아이였습니다. 딸애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겹게 미소 지으며 재수 씨를 향해 화면을 돌렸습니다. 작은 어머니, 제가 말했죠. 아빠 재산 한 푼도 못 건드린다고. 지금 등기소에서 전화 갈 거예요. 제가 미리 신청해둔 명예 이전 효력 정지랑 증거 위조 고소장 접수됐거든요. 딸애는 중환자실의 고통 속에서도 미리 설정해둔 자동 전송 시스템을 가동했던 겁니다. 재수 씨가 서류를 위조해 명의를 넘기는 그 순간 이미 모든 증거 영상과 고소장이 경찰서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계해두었던 것이죠. 유리창 너머 재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무균실의 투명한 유리벽은 저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자가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VIP 관람석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저는 무균실에서 각자의 사투를 벌이며 이 거대한 사기극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더 이상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딸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로를 걷거나 광주호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평범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발에 남았던 수많은 주사 자국은 서서히 흐려지고 있고 제 몸속에서는 딸아이가 준 소중한 생명의 씨앗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20대 어린 딸의 배에 칼자국을 내면서까지 살고 싶었냐고. 처음엔 그 질문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우리 부녀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라고 말입니다.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동생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수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동생은 뒤늦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내뱉는 비겁한 변명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제가 살던 아파트는커녕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대느라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은 아마도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가 딸의 효도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일 것입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예비 사위 온대. 아빠 좋아하는 보리굴비 사온다니까 기대해. 딸애는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재수 씨가 그토록 저주하던 배 위의 흉터를 본 사윗감의 반응은 제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상처 위에 입을 맞추며 말하더군요.
이 상처 덕분에 제가 장인어른을 뵙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네요. 이 흉터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내가 평생 아껴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안함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위해 몰래 준비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투석을 하며 고통받던 시절에도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과 동생 부부로부터 지켜낸 이 집의 명의를 딸아이의 이름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재수 씨가 그토록 탐내던 것들이 정당한 주인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신뢰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아픔을 재산으로 환산하지 마십시오. 딸아, 내가 내어준 신장 하나로 아빠는 다시 태어났단다. 내 배에 남은 그 작은 선이 아빠에게는 생명의 선이었고 희망의 빛이었다. 내가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아빠의 유일한 숙제이자 기쁨이란다.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사랑한다. 지옥 같았던 투석실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저는 이제 따뜻한 봄볕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제 곁에는 제 생명을 구한 영웅,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기나긴 투석 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 일기를 써 내려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극적인 구성을 더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의견이나 고유할 사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비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